네, 지금부터 국민의당 제32차 원내대표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대선포를 선언을 하시겠습니다. 네, 제32차 원내대책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바로 뭐 없더라도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어제까지 9번에 걸쳐서 대통령께 인사 5대 원칙 파기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다시 10번째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을 요구합니다. 송영무, 조대엽 두 후보자는 능력도, 자질도, 도덕성도 턱없이 부족한 부적격자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밀어붙이기식 임명 강행을 반복할 때마다 써먹던 수법인 국민 여론조사 결과도 송영무, 조대엽 두 후보자에 대해서만큼은 부정적인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지명 철회가 아닌 임명 연기론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 또한 미봉책이자 또 하나의 꼼수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청와대와 여당은 송영무와 조대엽 두 후보자 중 한 명을 사퇴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국회 정상화 협조 여부를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 타진했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의당에는 어떤 연락도 없었습니다. 이는 자신들이 적폐 세력이라고 그렇게 매도하고 국정농단 세력이라고 비난하면서 촛불 시민혁명에 올라탔던 그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적폐 세력, 국정농단 세력과 인사 문제를 흥정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국민의당은 결단코 이런 부정한 부도덕한 거래 행위에 협조할 뜻이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협치 복원의 길은 두 후보자의 지명 철회일 뿐입니다. 만약 임명을 강행한다면 대통령 스스로 마지막 명분으로 붙들고 있던 국민 여론까지 무시하는 것이고 국회 청문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며, 따라서 우리는 국정 운영에 대해서 더 이상 결코 협조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어제 의총에서 우리 국민의당은 규탄 결의를 통해 추미애 대표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국민의당 죽이기 음모 중단과 진정성 있는 사과 및 대표직 사퇴 요구, 특검을 통한 증거 조작 사건 및 사건의 발단인 문준용 씨 특혜 채용 의혹의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협치의 근간을 파괴하고 국회를 마비시킨 추미애 대표의 행태를 규탄하고 정권 초기 정부 여당을 향한 과잉 충성으로 신뢰를 상실한 정치검찰을 대신해 공정한 수사를 도모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추 대표에게 묻습니다. 미필적이 아닌 확정적 고의로 야당을 탄압하고 짓밟는 것이 과연 집권당 대표로서 격에 맞는 것입니까? 더 이상의 파국을 막기 위해 추 대표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부연을 좀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송영무와 조대 후보자 임명을 놓고 국민의당을 왕따시키고 자유한국당과 거래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둘 중 하나를 고르라면 누구를 고르면 되겠느냐, 이런 타진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민주당은 추미애 대표 발언을 계기로 국민의당의 협조를 얻기가 어려워 보이자 자유한국당과 직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민주당은 한때는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적폐 정당, 적폐 세력 운운하면서 다시는 보지 않을 것처럼 굴다가 느닷없이 짝짝꿍하는 모습을
보기가 참으로 민망스럽습니다. 정치 하루 이틀 할 것도 아니고 또 집권 여당 하루 이틀 할 것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 얍삽하게 굴어서 수준 미달의 장관 한 명 더 건지면 집권당으로서 성공하는 것입니까? 정치를 하려면 제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야당이 셋이라고 해서 갈라치기하고 분리 대응해봤자 멀리 못 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요즘 종편의 시사대담 프로그램의 균형이 실종되고 있습니다. 새 정부를 향해서 곡학 아세가 아니라 곡학 아은하는 패널이 대다수이고 양념용 보수 성향의 논객이 간혹 보일 뿐입니다. 섭외와 선정의 가이드라인이나 신종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다당제는 민의이자 한국 정치의 현실이고 미래입니다. 종편이 적대적 공생관계에 있는 양극단만을 대별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고 민의를 왜곡하는 것이며 한국 정치의 발전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언론을 제4부라고 하는 것은 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 때문입니다. 짠맛을 잃은 소금은 이미 소금이 아닙니다. 종편이 객관성과 공정성과 균형을 회복하고 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책임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앞으로 저희 국민의당은 이 종편의 시사대담 프로그램에 대해서 모니터를 하고 지나치게 국민의당에 대해서 명예훼손적인 발언하는 그런 패널에 대해서는 항의하고 그리고 제도적인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책임 추궁을 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는 바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보도가 됐는데요. 학교 급식 파업 관련해서 학부모들의 격앙된 분위기를 기자에게 전하는 과정에서 오간 사적 대화가 몰래 녹음이 되어서 기사화된 것에 대해서 우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시를 합니다. 다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경위가 어찌 됐던 이런 부적절한 그 표현으로 혹시 상처받은 분이 계시다면 비록 사적 통화에서라고 하더라도 사용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학교 급식에 대해서 학부모로서 많은 걱정을 갖고 있습니다.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식재료비가 삭감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모두가 유념해서 함께 해결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국민이 공무원의 고용주인 만큼 국가와 국민의 부담을 고려해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다들 이렇게 현명한 해결책을 찾는데 함께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저도 계속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하겠습니다. 지난 5월 달에 국민연금의 기금운용본부에서 해외 대체 투자실장으로 임명한 김재상 실장의 지원 서류 및 입증 자료 간에 불일치가 있어서 내규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임용을 취소한다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6월 13일 김재상 실장의 임명과 관련해서 투자업계에서 김재상 실장의 경력과 관련하여 의혹이 있는 바 이는 강면욱 현 기금운용본부장과의 친소관계에 따라 임명된 자기 사람 심기라는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본 의원은 국민연금 측에 해당 인사의 인사 자료 등을 요청하여 확인한 결과 투자 실무 경력이 부족하여 자격 요건이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일부 언론에서도 이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기금운용본부 측에서는 선발 과정에 문제가 없다라는 것만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뒤늦게라도 인사규정에 따라 조치가 내려진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이 과정을 지켜본 국민들은 기금운용본부의 인사 과정에 있어 여전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같은 날 김재상 실장이 임용된 같은 날 주식운용실장으로 승진 임명된 최준규 전 팀장의 경우도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홍한선 전 기금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합병 효과 수치를 조작한 보고서를 만들고 이를 투자위원회에 참석하여 당시의 투자위원들에게 삼성물산 합병을 찬성하도록 유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형사재판에서 홍한선 전 본부장과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각 2년 6개월형이 선고되었지만 최준규 실장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특검 공소장과 1심 판결문에는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준규 실장의 역할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국민연금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를 하고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하는 작업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팀장을 실장으로 승진을 시켰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민연금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최준규 실장이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것이 기금운용본부의 임직원으로서 적절한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조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만일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김재상 전 실장의 경우 자격요건 미충족이라는 의혹 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운용본부장이 자기 사람 신기라는 의혹에 대한 부분도 감사를 실시하여 국민연금 인사 및 운용 시스템에 대한 투명한 개선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된 박능우 교수의 자질에 대한 의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 후보자 자신은 소득세법과 건강보험법 위반 혐의가, 박 후보자의 아들은 세금 탈루 의혹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박 후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관련 제출 자료를 확인한 결과 미국에서 박사후 과정을 밟으며 기업의 최고 경영자인 자신의 아들을 독립생계를 이유로 재산신고를 거부했습니다. 박능우 후보자의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에는 그 아들이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소득 공제를 받아왔습니다. 또한 건강보험에도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충분한 소득이 있는 자녀를 건강보험 무임승차자로 만든 것입니다. 청와대는 박능우 후보자를 내정하면서 위장 전입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 위반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가 박능우 후보자가 맞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표위원 5명이 지난 9일 업종별 차등 적용 실태 조사를 요구하며 남은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 불참하기로 하였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안과 관련해서 노동계 1만원 안과 경영계 6,625원 안이 격차가 큰 상황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표가 주장한 임금 인상에 따른 타격이 큰 PC방, 주유소, 편의점 등 영세 규모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지급안이 부결되었기 때문입니다. 1인 가구 근로자의 표준 생계비가 월 215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현행 월 135만 원꼴인 최저임금만으로는 기본적인 생활이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3년에 걸쳐 15.7%씩 올려서 2020년까지 1만 원 선을 맞추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성급한 최저임금 공약은 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낳고 있습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당장 정규직이 되기 힘든 소득 하위 계층에게는 그나마 있던 단기 일자리마저 줄어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미주리주는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죽이고 있다며 시급 10달러였던 임금을 7.7달러로 23% 내렸습니다. 최저임금위는 다가오는 12일과 1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또 최저임금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표가 빠진다고 해도 정부와 노동계, 대기업 측 위원 중심으로 최저임금 안건을 처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핵심 당사자가 빠진 의결이 전체 경제를 고려한 사회적 합의라고 보기는 힘들 것입니다. 최저임금위는 중소상인이 빠진 상태에서 남은 일정을 감행하는 성급한 결정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싫든 좋든 북한이 현재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4일에는 ICBM급 미사일까지 발사하는 지경에 이르러서 한마디로 동북아의 안보 환경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내는 북한 미사일의 일상화된 발사, 또 거기에 따른 국방부, 정부에서는 그냥 성명만, 메아리 없는 성명만 발표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한마디로 국민 전체가 안보 불감증에 빠져 있고 매너리즘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유럽에 가서 베를린 선언을 했습니다. 5대 정책 방향과 4대 제안을 하셨는데 그런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7월 4일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우리 군과 미군이 현무이와 에이테킴스라는 지대지 미사일 발사 훈련을 막대하는 것은 매우 잘한 조치였다고 평가합니다. 김정은이 자신과 북한 정권의 안위를 도모하고 향후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고자 군사적 도발을 해오면 우리는 당연히 그에 합당한 응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김정은은 삐뚤어진 아이가 젖달라고 오는 것과 같습니다. 달래려고 마냥 전만 줘서도 안 됩니다. 야단만 쳐서도 안 됩니다. 전만 주면 버릇이 나빠질 테고 야단만 치면 더 삐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과 G20 정상회의에서 제재와 대화 투트랙으로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방향을 천명한 것은 적절한 접근으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도 인정했듯이 실제로는 매우 험난한 여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을 부분적으로 뜯어보면 크게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는 옹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의문은 물론이고 가장 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산가족 상봉만 해도 지금 상황에서 김정은이 덥석 받을까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고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G20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빠짐없이 북한 문제를 제기했지만 한국, 미국, 일본 대 북한, 중국, 러시아 신냉전 대립구도만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중국 시진핑 주석은 문 대통령 앞에서 북한이 중국의 혈맹이라고 대못을 박았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고 명시적으로 발언했습니다. 이런 진퇴양난 속에서 새 정부는 G20에서 확인된 3+3 구조에서 5+1 구조로 전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미국과 엇박자를 내지 않으면서 우리가 주도하여 한편으로는 대북 국제제재 공조를 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화의 협상으로 북한 비핵화를 이뤄내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무력 도발에는 외교, 경제 및 군사적 수단으로 단호하게 맞대응하면서 대화와 협상의 물꼬를 트기 위해 공식, 비공식, 물밑 등 모든 가용한 수단을 활용해서 지혜를 발휘하기를 축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부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국가교육회의
구성에 관해서 언급해서 그 구성을 이념에 편향되지 않고 중립적으로 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일 교육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4달 중에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교육회의를 출범시키기 위한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교육부 장관과 사회부처 장관, 민간 전문가 등 25명 내지 30명 안팎의 민관 협의체로 구성하겠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자사고, 외고, 국제고 폐지, 고교 학점제, 고교 내신, 성취 평가제 도입, 국공립대 연합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체인데, 문제는 이런 공약들이 모두 보수와 진보 간 논쟁이 많은 정책들이라는 것입니다. 정부는 국가교육회의가 정권의 영향을 받지 않고 교육 정책을 수립할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이전의 징검다리 역할이라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상당한 정권 친화적인 권력기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벌써부터 원활한 정책 추진을 위해 김상곤 교육부 장관과 코드가 맞는 인사들로 구성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교육회의는 진보와 보수, 이념 차이를 넘어 100년 대계인 교육의 개혁 방안에 대한 큰 틀의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기구가 되어야 합니다. 충분한 수기를 통해 작은 이익은 뛰어넘고 대의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성부터 편향된다면 결코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당은 구성에서부터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이현주 수석의 사과 발언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학교의 급식질이 저하되고 있는 것을 우려해서 나온 그 의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정식 인터뷰가 아닌 사적인 대화라고 하는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관련된 분들에게 대한 그와 같은 표현들은 100번 1000번 자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와 관련된 SBS의 보도에 대해서는 유감을 좀 표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3주 전에 있었던 대화가 뒤늦게 기사화된 배경, 그리고 정식 인터뷰가 아닌 사적인 대화를 이렇게 기사화해서 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어떤 그 입장을 확인하지도 않고 할 수 있는 것인지, 물론 SBS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합니다만 정권 출범 초에 특히 방송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정권의 눈치를 의식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더더욱 문재인 정부의 방송 개혁 의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MBC에 대해서까지도 근로감독권 조사라는 이름하에 특별감찰이 진행되고 있고 그 기일도 연장됐다고 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그토록 부르짖던 방송개혁은 어디로 가고, 방송사들이 이렇게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하는 행태에 대해서 전혀 느끼는 것은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아무리 이 회사의 운명과 관련된 일이라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어떤 그 금도를 벗어나면서까지, 그리고 취재 관행에 어긋나면서까지 이렇게까지 보도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래도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변인이 언론 보도에 대해서
논평하게 된 상황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한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국민의당이 가장 어려운 상황에 빠진 그런 상황에서 3주 전에 한 그 언론인과 의원의 발언을 뒤늦게 기사화를 함으로써 여당의 공격에 동원되는 어떤 상황을 조성한 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한 가지 원칙적으로 덧붙일 것은 이 의원들이 출입기자와의 통화, 특히 중요 당직자들의 경우는 통화가 다들 통화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 굉장히 그 많은 그 못 받은 전화를 다시 콜백하는 과정에서 통화를 하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이런 얘기가 참 부끄럽지만 신뢰에 기초했기 때문에 하는 말이고, 그 말을 하는 과정에서 온 더 레코드다, 오프 더 레코드다, 이건 배경 설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딱딱 구분하면서 말하지 않는 것은 최소한 맥락과 취지를 불리하게 만들지는 않을 거라는 취재원과 기자들과의 신뢰에 기초해서 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의를 가지고 열심히 설명한 대목을 그렇게 시간이 한참 지나서 당이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언론 보도를 함으로써 전체적인 그 전국의 흐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어떤 그런 그 결과를 가져왔다는 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이것은 언론인들 스스로 언론의 취재 환경을 스스로 어렵게 만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아까 이용호 정책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새 정부 들어서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는 것을 틈타서 일부 방송 진행자나 출연자들이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기본적인 책무도 망각한 채 정권 해바라기 방송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 종편 출연 전문 변호사라고 속칭 얘기되는 방변들이 어떤 출연자는 자기 자신이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게 된 이유가 국민의당을 비판했기 때문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자신이 출연하던 방송사를 압박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원내 1당, 2당도 아닌 3당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것도 황당한데, 이런 탄압받는 언론인 코스프레를 하면서 자신의 입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방송 출연 전문 변호사들이 계속 활개를 치고 있다는 이 상황이 대단히 안타깝다는 말씀 한번 드리면서, 시급히 정부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통위원회 구성을 서둘러서 이런 일들이 견제될 수 있는 상황을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선생님. 네, 더 이상 공개 발언하실 분이 안 계시는 비공개로 선언하겠습니다.